안녕하세요. 저는 고준태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글의 구조를 이용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글의 구조가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의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죠. 그리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문장의 독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견이 없죠. 하지만 영어는 거기까지가 아니거든요. 영어는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된단 말이야. 문단, 즉 하나의 짧은 글이 되는 건데 이 글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수능이나 이런 모의고사 같은 되게 난해한 글을 읽을 때는 글의 구조가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 글의 구조를 이용해서 수능을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거 저 중학생들 많이 가르치는데 중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네도 할 수 있다. 자, 볼게요. 자, 글의 구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글의 구조가 있지만 오늘은 딱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냐? 통념반박이라는 글의 구조입니다. 통념반박. 자, 제가 지금 적어놨지만 편의상 통념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꼭 통념을 반박할 필요는 없죠. 그냥 남의 주장은 뭐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 어디 가서 처음 들어보는 걸 겁니다. 통념 반박의 시그널은 뭐냐면 내가 남의 주장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거를 부정하면서 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남의 주장을 얘기할 때는 이게 남의 주장이라는 어필을 해야 돼요. 오해하지 않게, 읽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내가 뭔가를 남의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글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게 내 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된단 말이야. 거리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 보시면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야. 남을 끌어들여. 내 얘기가 아니거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주장한다. 몇몇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런 거 있죠. 두 번째, 여지를 주는 표현. 자, 많은 사람들은 종종 여겨진다. 종종 뭐뭐라고 생각된다. 수동태 나오면 조심해. 수동태. 그 다음에 거리를 둬. would, could, can, 뭐뭐일 수도 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죠. may, might 이런 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들. 자꾸 이런 뭔가 거리를 둔단 말이야. 왜 거리를 자꾸 두는 거야? 이 내 주장이 아니거든. 자, 이거 정리해 둘게요. 자, 봐. 자, 예를 들어봐. 내가 주장을 할게.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나는 남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주장해 볼게요. 자, 몇몇 사람들은 주장한다. 내가 남자라고. 이거 뭐예요? 뒤에 내용은 뭐가 되죠? 사실 나는 여자야. 이렇게 될 것 같죠? 얘네 자, 나 지금 그 단어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단어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 왜 해? 우리는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남자라고. 누가 봐도 그 주장이 꺾일 것 같죠? 너는 아마 믿을 수도 있다. 내가 남자라고. 어때? 내가 남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 전혀 그렇지가 않지. 자, 정리할게요. 남을 가지고 온다? 남을 끌어온다? 반박할 거야, 이거. 알겠죠? 앞으로 그냥 순수하게 사람들 나오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좀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거 반박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수동태. 가주어, 진주어 나오잖아? 이거 꺾어. 잘 봐. 종종 생각되어진다. 내가 여자라고. 아니, 내가 남자라고. 어때? 이게 주장이 설득이 돼? 이거 막 반박할 것 같지 않아? 막 그런 느낌 막 들어야 되는데? 자, 널리 여겨진다. 내가 남자라고. 막 꺾을 것 같지 않아? 자,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되어진다. 자, 뭐라고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니, 막 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이게 영어라서 이게 좀 지금 누가 집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거 한국말로 바꾸니까 막 꺾을 것 같지 않아? 영어도 그렇다고 꺾는다고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제발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 너무 순수해. 그대로 믿어. 그냥 진짜 그런 줄 알아. 종종 믿어진대. 종종 믿어지는구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 꺾을 거야. 이거 반박할 거야. 알겠지? 이거 시그널이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해. 방금 건 뭐였냐? 통념을 제시할 때의 시그널이에요. 이건 뭐냐? 통념을 부연 설명할 때의 시그널이에요. 자, 결국은 남의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내가 매너 있게 예의상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남의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도 시그널이 들어가는 거야. 왜? 내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거야. 가장 대표적인 거, of course. 물론 네 말도 맞아. 야, 분명히 일리가 있어. 야, 인정하는데 그것도 맞긴 하다. 어때요? 다음 문장은 뭐가 올까?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이거 있죠? 분명히 이런 거 있죠? 분명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잉. 이거 학생들 또 너무 순수해서 분명하다고 얘기하면 선생님 분명하다는데요?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있죠. 꼴 좋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또 뭐 있냐? 아, 잘한다. 잘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또 뭐 있지? 야, 또 예를 들면 네 마음대로 해. 진짜 마음대로 하면 돼요? 큰일 나죠. 아, 이런 거야. 이 단어의 해석에서 멈추지 말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요 기능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통념을 시작할 때 시그널들 정리드렸고 통념을 부연 설명할 때의 포인트 이런 시그널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사람 얘기 나온다, 물론이란 게 나온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은 이제 곧 내가 반박을 할 주장이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장 언제 나오죠? 내 주장은? 자, 내 주장은 3번이죠. 역접이 중요하다. 자, 그러나 하면서 내 주장을 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반복, 결론 내야죠. 이대로 끝내? 아쉽잖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 이게 아주 일반적인 어떤 뭔가를 주장하는 글의 흐름이에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자, 몇 가지만 좀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접이 중요하다라는 말 들어봤죠? 역접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다 보면 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분명히 역접인데 정답이랑 관련이 없어.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분명히 however거든? 근데 주제가 아니야.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런 구조가 아닌 거야.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지 마음대로 쓰는 however나 역접도 있다고. 그거는 주제가 아니야. 자, 진짜 중요한 역접은 요렇게 이런 통념 반박의 구조 안에서 등장하는 이런 역접이 진짜 중요한 역접인 거야. 여기가 주제거든. 그 다음 5번 볼게요. 따라서 하면서 결론 내는 거 있죠. 자, 이런 말 들어봤죠? 반복되면 주제다. 또는 paraphrasing. 말을 바꿔서 한다는 건 그 주제라는 것이다. 이건 왜 나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주장을 했어. 그리고 결론을 낸단 말이야. 내 주장은 내 결론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말을 좀 바뀌겠지. 그치? 하지만 어쨌든 3번과 5번은 같은 말이거든.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뭐 반복이 중요하다, 패러프레이징이 중요하다, 역접이 중요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글의 구조 안에서 역접이 중요한 거고 이런 글의 구조 안에서 반복이 중요한 거고 이런 겁니다.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예시예요. 그 예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저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선생님, 예시를 읽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가끔씩 어떤 선생님들은 무조건 읽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일 날 말씀. 자, 뭐냐면은 예시는 그때 달라요. 글이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술술 읽혀. 주제도 다 알겠어. 그럼 넘겨. 시간 아껴야지. 놀러 왔어요? 수능장에? 뭐 책 읽으러 왔어? 아니잖아. 문제 풀러 왔잖아. 다른 문제 빨리 풀어야지.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수능이 이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죠? 수능을 읽다 보면 말 같지도 않은 게 막 나오거든요. 읽어도 해석을 해도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럴 때 예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야.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거꾸로 추론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예시를 반드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예시는 무조건 째끼리 했는데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주제를 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말이야. 외계어가 나와 있거든. 수능이 그래.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일부러 수능만 갖고 와서 수능만. 너무 많이 나와. 자, 수능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사람들은 보통은 생각하지 않는다.
touch, 촉감을 시간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잘 봐. 내가 이 주장을 진짜 이게 정말 내 주장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사람들 꺼내올 거야. 보통은 말 이렇게 할 거야. 안 되잖아. 이미 읽는 순간 이 녀석은, 아니 이 글쓴이 선생님은 이 주장을 반박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막 받으면서 뒷내용이 예상이 막 되면서 재밌게 읽는 거야. 다시 시그널 보이시죠? 시그널. 자, people usually 다 시그널이야.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꺾죠. 뭐라 꺾냐? 그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자, 촉감이라는 것은 시간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실험을 얘기하네. 실험 결과가 막 나오겠죠. 자, 이거 예시죠. 물론 수능에서 읽어야지. 근데 우리 지금 문제풀이 하는 거잖아. 빨리 결론만 볼게요. 결론.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볼게요. 당신의 능력. 무슨 능력? 촉감을 사용하는 당신의 능력은 depends on, 의지합니다. 시간에 의지합니다. 결국은 촉감이라는 것은 시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정답 2번. 시간은 중요하다. 촉감에 숨어있는 본질. 쉽죠? 어렵지 않죠? 다음 거입니다. 자, 다음 연도 수능이에요. 30번입니다. It has been suggested. 제안되어 왔다. Organic methods? 뭐냐? 유기농 농법. 농약 안 쓰는 거. 유기농 농법이라는 것이 would be less damaging. 덜 피해가 간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져 왔다. 암시되어 왔다. 이렇게 믿어져 왔다 이 말이야. 잠깐 멈춰. 야, 유기농 농법이 좋다,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이게 내 주장이라면 이 말 해야 돼? 제한되어져 왔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둬? 아니 그냥 바로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 오르게닉 메소드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가주어, 진주어, 이런 비인칭 주어를 쓰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이유는 왜 거리를 두죠? 꺾을 거거든. 꺾을 거야. 바로 꺾죠. 자, 그러나 대규모의 채택, 이 방법, 이 농법의 대규모 채택은 생산량을 줄인대요. 당연하지. 농약을 안 쓰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겠지. 그리고 생산비도 올라간대. 자, 됐어요. 이 지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유기농 농법의 단점 얘기하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3번 보시면 게다가 there are benefits. 이점이 있다. 야, 지금 단점 얘기하는 건데 이점 왜 나와? 바로 찍을 수도 있지만 조금 무섭죠. 이건 수능이니까. 하나 더 읽어. 많은 경우에 잡초 통제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장점이야, 단점이야? 잡초를 통제를 못한다는 건 단점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죠. 자, 24년. 자, 다음 연도 수능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 변형이 되는데 꼭 문장 맨 처음에 통념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약간 변형돼서 먼저 이렇게 훅을 주고 뭔가 이제 독자들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얘기로 시작해서 중간에 이렇게 통념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통념 제시하는 거 볼게요. 자,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가주어 진주어 나오면 항상 긴장하시라.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역접을 읽어볼게요. 왜? 여기가 주제니까. 그러나 one part of your brain, 당신의 뇌의 한쪽은 그 모양을 보고 another, 다른 쪽은 색깔을 보고 another, 다른 쪽은 위치를 감지하고 and another, 그리고 다른 쪽은 움직임을 인식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우리 뇌라는 것은 약간 분업한다. 그렇죠? 분업을 한다. 따로따로 논다. 정답 5번.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우리 뇌 세포의 시각적인 인식.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연도 갑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certainly라는 단어 뭐라 그랬죠? 분명이라 그랬는데 분명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언제 쓴다 그랬죠? 이거 남의 주장을 얘기할 때 시그널이라 그랬어요. 분명 이것은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의 어떤 조치야. but, 그러나 여기 주제죠. 이러한 행동들은 반드시 공유되어져야 하고 배포되어져야 됩니다. 널리
조직 전체에게 뭐와 함께? 분명하고 간결한 어떤 설명과 함께요.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행동에 대한 지침이 공유되고 적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일어나는데 자,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대? 가지는 게 중요해. 어떤 시각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해. 니네 회사 꼭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플레이북, 뭐 책 같은 게 있어야 된대. 정답 5번. 행동 공유, 명시적 지침 필요. 다 나왔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연도 갑니다. 와, 너무 편하네. 너무 편하네. 글을 이렇게 시작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글이야.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다. 와, 진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거 반박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뒤에 뭔진 모르겠지만 야, 글의 시작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고마운 글이 있을까? 이미 읽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져. 너무 행복해. 자, 주장하는 거 볼게요. 남의 주장이에요. 그쵸? 다 시그널이에요. 남 끌어들어왔죠? 자꾸 이런 뭔가 거의 빈도 같은 것들 보편적으로 자꾸 여지를 주고 거리를 주죠. 자, 뭐라 하는지 봅시다. 게임을 하는 게, 비디오 게임을 한다는 거는 at best, 기껏해야 a pleasant break, 즐거운 그냥 휴식이다 라고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다. 자, 이거 깔 거예요. 까겠죠?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진행되겠지? 보시면 자, 비록 꺾었어요. however, 비록 이것은 많은 게임들에 대해서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제 주장이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귀중한 도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 귀중한 도구는 게임이겠네요. 근데 어떤 도구야? 자, 생산성. 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이 너무 귀중한 도구인 이 게임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있다. 그럼 뭐야? 게임 무시하지 말자. 게임 나름 좋아요. 정답. 게임 좋아요. 4번. 게임하면 학습 효율 향상. 그렇죠?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주장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can. 이거 왜 써? 이거 왜 썼어? 심심해서 그냥 넣었어? 그럴 리가 없지. 이거 이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가능성을 의미하는 can을 쓰냐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해석해 볼게요. 일단 빈도보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make sense, 납득될 수도 있다.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in context. 어떤 일부 맥락에서는요. 이런저런 맥락에서는 빈도보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막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부연 설명 하는데 막 던져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지를 주는 표현. 막 꺾을 거라는 막 예시를 막 던져주고 이제 꺾죠. 꺾었어요. 막 뭔가 얘기를 해. 자, 결론만 읽어볼게요. 결론 보면 속도는 가치가 없다. 빈도 없이는. 이게 얘 혼자만 읽으면 좀 무서운데 앞에서 이미 한번 던졌잖아. 얘는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이 일부 맥락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결론에 가보니까 야, 속도라는 거는 빈도가 없으면 되게 가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야? 빈도 중요해요. 이런 말 하는 거지. 빈도 중요해요 라는 말을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했어.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일부 맥락에서는 이해가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빈도도 중요해 이런 말 하는 거라고. 근데 결론에서 야, 빈도 없는 속도는 똥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3번. 빈도 좋아요. 빈도의 중요함. 정답 3번입니다. 자, 일부러 수능만 갖고 왔어요. 수능만. 너무 많이 나와. 수능은 우리가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매년 나온다니까. 이거 안 할 거야? 글의 구조는 근데 통념 반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통념 반박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면 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나의 부족한 독해력을 좀 메워주고요. 내가 어휘를 좀 몰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줘요. 왜냐? 내가 기다리고 있는 문장이 있거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 단어 하나 모른다고 거기 매달릴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안다는 것은 내 글을 이렇게 메타인지적으로 이렇게 어떤 큰 구조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에 집착을 못하게 하고 어떤 문장이 해석을 안 돼도 넘어갈 수 있고 뭐 그런 엄청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익히셔야 하는 기술이고요. 네, 통념 반박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